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온 심희찬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서브컬처 한국 대중문화의 제1강 애니메이션은 철학이다 이론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그 자체로 철학이 될 수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뭐 이런 행위들 전체가 하나의 인문학적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좀 철학자들 얘기도 좀 나오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왜 설명할 수 없는지를 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1강에서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를 중심으로 서브컬처도 이제 뭐 수많은 뭐 만화도 있고 뭐 영화, 음악 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를 중심으로 이 서브컬처를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이제 이론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단순히 뭐 애니메이션을 보고 뭐 재밌다, 뭐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강의를 통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란 무엇이냐, 인문학이란 무엇이냐면 뭐 다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과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뭐 무슨 되게 뭐 고상하고 뭐 아주 보편적이고, 물론 보편적이긴 합니다만 아주 뭐 고상하거나 아주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이란 건 뭐냐면은 모두에게나 통용된다는 그런 뜻인데, 가령 뭐 어떤 뭐 사과를 우리가 사과를 한쪽을 나눠 먹을 때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사유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가령 뭐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2. 물론 1 더하기 1이 정말 2냐 뭐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명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1 더하기 1을 해도 2고,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데 걔들이 해도 2고, 저희 아버지가 하셔도 2고, 이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 그것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끝까지 좀 잘 따라 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란 그럼 무엇이냐,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상징적 질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담론들, 사회의 질서들, 이런 것들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 그것을 저는 이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작품 속에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장르 속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제 1강에서는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8강에 가면은 실제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요, 오 히나타 고라는 그 일본의 이제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B급 코믹 만화 뭐 이런 걸 좀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아주 기발한 그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1994년부터 99년까지 월간 소년 챔피언이라는 잡지에 신 가와라자키 조지로라는 그 만화를 연재를 합니다. 가와라자키 조지로라는 이 어떤 사람을 두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에피소드식으로 그리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만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읽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창 던지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창을 들고 막 뛰어가서 창을 던집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던지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제 만화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현 기법인데, 우리는 저걸 보면은 보통 한 사람이
지금 계속 그 창을 던지는 어떤 연속된 동작을 각각에 정지시켜서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오찌라고 그래서 이제 개그에서 이제 마지막에 알고 보면 이게 6명인 거죠. 6명이 던진 겁니다. 이게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역시 큰형이 제일 잘 던진다. 뭐, 내가 꼴찌네. 그런 얘기니까 이제 저 심사위원이 한 명씩 던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그인데, 개그고 코미디니까 그러니까 만화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그인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연속된 동작으로 창을 던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저게 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6명이 그려져 있는데 저것을 하나로 읽는 우리의 감각을 저 오히나타고는 약간 개그로 승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페이지에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어떤 만화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방금 그 오히나타고의 그 개그 연속된 움직임을 정지시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만화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만화는 어쨌든 정지시켜서 어떤 그 물체나 사물을 정지된 화면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들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만화의 기본적인 표현 기법이라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오히나타고가 보여주는 개그가 제논의 역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논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킬레우스랑 거북이가 그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는 100m 지점에서 출발하고 아킬레우스는 제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10초에 100m를 달릴 수 있고 거북이는 10초에 1m를 가는데 그 경우에 아킬레우스가 언제 거북이를 따라잡고 뭐 추월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당연히 뭐 금방 뭐 10초, 11초, 12초면 뭐 금방 따라잡고 추월을 하겠지만 제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운동 자체가. 왜냐면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제 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아킬레우스가 제로 지점에서 출발해서 10초가 지나서 100m에 도달했을 때 거북이는 그 10m를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번째 그 줄에서 지금 아킬레우스는 100m 지점에 있고 거북이는 110m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1초가 지나서 아킬레우스가 11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거북이는 111m 지점에 도달하죠. 그리고 다시 또 0.1초가 지나서 저 아킬레우스가 111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거북이는 111.1m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킬레우스가 111.1m에 도달하면은 거북이는 111.11m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제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운동은 어떤 그 정지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상 선수가 뭐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이 막 달리는 걸 찍으면은 이렇게 정지된 화면으로 다 멈추잖아요. 그거를 우리 다시 이제 갖다 붙이면 이게 연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 운동들이 계속 이 정지된 순간으로 나뉠 수가 있다면 어떤 지점들에 그렇다면은 저 아킬레우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논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은 관역에 영원히 가서 도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거를 정지시키는 경우에 이 제논이 이제 제기한 문제는 한마디로 이제 운동과 정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순간순간 정지시켰을 때 그 정지들의 연속으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운동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문제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만화의 기본적인 그 구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화가는 기본적으로 저 제논의 역설과 투쟁해야죠. 만화를 우리가 볼 때 물론 만화에도 장르가 많고 뭐 스포츠 만화, 액션 만화 아니면 무슨 소녀 만화 뭐 요즘에 또 웹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장르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만화는 기본적으로 정지된 그림이죠. 미술 작품처럼 하나의 한 컷 안에 정지된 그림들이 있고 그 그림들을 나열합니다. 그 나열하는 방식이 이제 작가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독자가 그 만화를 읽었을 때 마치 이것이 움직이는 그림처럼 지금 이 컷 속의 주인공들이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시간성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성을 어떻게 독자에게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그 표현 기법을 이렇게 세련되게 혹은 아주 뭐 재밌게 잘 그려낼 것이냐, 즉 정지된 그림에 어떻게 운동을 부여할 것이냐.
정지된 그림들을 나열해서 그걸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고 기승전결을 만들어낼 것이냐, 운동성, 시간성을 부여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만화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측면이고, 물론에서 뭐 만화론, 만화학에서 이제 다양한 뭐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논의 역설과 이제 만화를 연결시켜서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들어가면요.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한국에서도 그 일제 시기 때 이 사람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이 철학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 자체가 다 이 제논의 역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베르그송의 생각은 제논 같은 생각은 아주 틀렸다,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이 움직임이라는 이 생명이 있는 건데 제논처럼 저렇게 다 잘라서 정지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그때그때의 그 운동이 가진 생명력이나 뭐 운동력, 시간성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개구리를 만약에 분석을 한다, 검토를 한다 라고, 개구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학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를 마취시키거나 뭐 그래서 개구리 배를 가른 다음에 그래서 그 열어서 개구리의 내장이나 이런 그 구조들을 보고, 아,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개구리를 분석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베르그송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죽은 개구리입니다. 멈춘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구리를 멈춰서 정지시켜서 그거를 뜯어본 다음에 우리가 마치 개구리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개구리의 삶, 개구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과학, 철학, 뭐 모든 사유라는 것이 다 제논처럼 한다는 거죠. 일단 정지시켜 놓고 멈춘 다음에 그것을 뜯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베르그송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만약에 저는 이제 심희찬이라고 합니다만, 저를 만약에 분석한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뭐 누가 뭐 저를 분석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이다, 한국인이다, 뭐 지금 저는 40대니까 뭐 40대 남성이다, 뭐 대학에서 뭐 일을 한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두 아이의 아버지다, 뭐 한 여자의 남편이다, 뭐 누구의 자식이다, 이렇게 저를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해석을 하겠죠,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때 저를 지금 나누는 그 기준들, 남성, 뭐 국적,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은 베르그송식으로 하면 저를 멈춰놓고 정지시켜서 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의 삶이나 저의 운동, 저의 생명,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 멈춤 없는, 저는 잘 때도 계속 내 안에서 계속 기관이 움직이는 거고, 저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만 저를 멈춰서 사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류하고 기준에 맞춰서 거기다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리하고, 마치 그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처럼. 가령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 물건들이 다 코너별로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에는 식품관, 뭐 1층에는 화장품, 뭐 2층에는 옷, 뭐 3층에는 가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위치들을 정해놓고 그 위치에다가 이것들을 사물들을 고정시킨다는 거죠. 정지시켜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층에 가전 파는 데서 배추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배추 파는 데서 뭐 화장품 팔고 향수 팔고 그러진 않는 거죠. 이게 다 정해놓고 고정시켜서 거기다가 위치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베르그송은 우리가 사유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제논 같은 사유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논의 사유를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것,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르그송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 그래도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다면은 그 강의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뭐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서 그걸 편집을 하고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제 앞에는 여기 이제 PD님들이 계시고 뭐 정말 이 영상 편집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본인이 그런 영상을 편집해 보시고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촬영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 현실을 촬영하죠. 실제를 촬영해서 그것을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올리면은 이것이 프레임별로 분할이 되잖아요. 다 정지된 화면으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잘라서 뭐 다른 거랑 붙이기도 하고 뭐 음악도 넣고 뭐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뭐 편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영상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즉,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뭐 공기가 떠다니고 있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제 안에 세포가 계속 늙어가고 있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정지시킨 다음에 그 정지된 것들을 잘라 붙여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베르그송이 보기에는 이게 바로 그 제논의 역설이다. 왜 살아있는 움직임을 왜 한번 다 정지시킨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운동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다. 한번 죽은 것을 가지고 무슨 좀비를 만드는 것처럼 시체 술사처럼 이미 죽어버린 운동을 다시 거기서 뭐 필름을 아무리 잘라붙여도 운동성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 뭐 영화 필름입니다만 이게 다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게 다 운동하고 움직이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이 되고 박제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잘라붙이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과학과 지식의 담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 사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상의 운동성을 박탈하고 거기에 정지되고 고정된 지휘민 역할, 기능 등만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령 그런 거죠. 너는 남자니까 이렇게 행동해. 너는 한국인이잖아. 너 한국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면 너는 며느리인데 너는 며느리가 왜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당신은 뭐 대학 교수니까. 뭐 너는 학생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베르그송과 지금 영화적 사유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의 운동성을 박탈하고 정지되고 어떤 고정된 역할만 부여하고 그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들을 잘라내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베르그송의 이런 비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이러한 우리의 사유들을 어떤 영화적 장치다, 영화적 사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베르그송 영화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자고 차이의 철학 뭐 이런 걸로 뭐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베르그송보다는 훨씬 어린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철학적인 그런 논의들을 전개할 때 베르그송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삶, 뭐 운동,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베르그송에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영화에 대한 베르그송의 비판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당신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초창기 영화죠. 무슨 뭐 말 달리는 걸 이렇게 연속 촬영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무슨 기차가 달리는 걸 연속 촬영해서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들레즈의 시대가 되면은 뭐 95년까지 살았으니까요. 다른 뭐 그런 영화 기법들이 나온 거라서 영화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당신이 얘기하고 베르그송 당신이 강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당신의 철학을 영화가 가장 잘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네마 2라는 이제 책을 이제 내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좀 읽으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듯 운동들의 동적인 단면을 만들어냄으로써 뿔랑, 뭐 프레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뿔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컷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뿔랑은 변화하는 하나의 전체의 지속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지 안에서 집합을 구성하는 물체, 부분, 양상, 차원, 거리, 각각의 물체들의 위치 따위를 끊임없이 변주시킨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순수한 운동이 집합의 요소들을 잘게 분할하여 서로 다른 공통 분모를 지닌 것들로 변주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열려있는 어떤 전체와 연관되며 이 전체의 고유성은 끊임없이 생성하거나 변화하거나 지속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운동들의 동적인 단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레임이 잘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움직임을 그 단면 잘라 정지시켜서 프레임별로 분할을 해서 그걸 나중에 다시 이어붙이고 뭐 이런 건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전체의 지속을 표현한 이런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뭐 죽은 운동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 집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물체, 부분, 양상, 차원, 거리 다양한 것들을 바꾸고 변주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성하고 변화시키고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영화는 단순히 죽은 운동들을 잘라붙이는 것이 아니라 멈춰진 그 운동 사이사이에서 무언가를 생성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왜 재밌냐면은 영화가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모방해서 그걸 그대로 찍어서 다시 이거를 우리가 재조립해서 그냥 뭐 브라운관에서 보는 거라면 이게 그것도 뭐 재미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정지된 각각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들레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 지금도 이제 이제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습니다만 저 카메라의 눈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아마 뭐 이렇게 뭐 제 화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강연을 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저를 보는 게 아니죠. 카메라를 통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시선과는 다른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 프레임은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죠. 저 뭐 카메라를 뭐 드론 이런 걸 활용해서 저 하늘에서 밑을 뭐 90도로 내려보거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거의 뭐 불가능한 시각이죠. 아니면은 땅바닥에 완전히 붙여가지고 정말 무슨 개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뭐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뭐 빠르게 배속을 돌려서 보여줄 수도 있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인간의 그냥 그 자연적인 그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도 구성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을 찍을 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전신을 찍을 때랑 상반신을 찍었을 때랑 그 다음에 뭐 얼굴만 찍었을 때 그리고 얼굴에서도 뭐 눈만 찍었을 때 입만 찍었을 때 뭐 코만 찍었을 때 그 사진들이 이 보는 사람에게 주는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감정들, 다른 정동들을 유발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에 어떤 다른 감각들, 다른 정동들, 다른 느낌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이 되고 이 영상이라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진이나 영상이 그냥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면 그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다른 것들을, 창조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재밌고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프레임 자체가 가져오는 현실과의 차이, 그리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차이. 그래서 다시 화면을 잠깐 돌리면요. 그 베르그송은 정지됐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했다면은 들레즈는 뭐에 주목하냐면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는 이 공백의 공간. 지금 이 사진에서는 검은색인데 이 공백의 공간이 있는 거죠. 이 공백의 공간은 평소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영화 필름으로 찍어서 프레임으로 변환시키면 오히려 이 공백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만들 때 뭐 프레임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프레임 0.1초씩 넘어가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은 바로 전 장면하고 다음 장면이 거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변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걸 찍으면은 이렇게 잠깐 뭐 조금씩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백의 공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이 무언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설명할 수 없는 이 무언가의 공간이 운동을 낳고 있는 거죠. 앞 프레임과 뒷 프레임의 그 차이를 아주 미세하게나마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 각각의 프레임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차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동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어떤 이 차이의 철학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것들을 얼마나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 카메라 구도를 어떻게 잡고 어떤 각도로 잡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편집을 하고 거기에 뭐 어떤 음악을 넣고 어떤 움직임을 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양한,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차이의 철학이다. 무언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 무언가 생성되는 힘, 뭐 이런 것들 들레즈는 강조를 한다.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베르그송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실은 영화에 굉장히 가까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제 뭐 제가 말로 계속 떠들어도 뭐 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들레즈가 그 시네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의 내가 죽인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남자가 미국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적군을 이제 살해한, 이제 죽인 그 경험이 있고 이제 그 트라우마를 가진 뭐 그런 남자가 이제 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이 첫 장면에 보면은 이제 군대가 행진하는 그 모습을 비추는데 그걸 이제 다양한 이제 프레임과 각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가 잘린 남자, 그러니까 상위 군인인 거죠. 저 사람이 이제 전쟁 때 나가서 부상을 입어서 다리가 잘려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상위 군인이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의 빈 다리 공간으로 움직이는 병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뭐 이제 이런 연출은 요즘에는 뭐 당연히 뭐 엄청나게 연출도 발전하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연출이겠으나 하여튼 저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저것 자체가 지금 저 화면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굳이 상위 군인이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장면 자체가 무언가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저 자체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전쟁의 뭐 폭력이라든가 뭐 슬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프레임들이 이제 영화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것은 이제 또 유명한 프리드리 비렐름 무르나우 감독의 타르티프라는 작품입니다. 타르티프는 원래는 이제 희곡인데 그 희곡을 이제 이 무르나우 감독이 극중극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찍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제 무성 영화인데 이 무르나우 감독이 뭘 잘하냐면은 이제 들레즈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저를 카메라를 거친 카메라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보통 뭐 텔레비를 보거나 혹은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그냥 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화면을 보는 주체인 나와 나에게 보여지는 대상인 화면이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죠. 나는 주체고 뭐 좀 객체고 그래서 내가 저걸 본다 생각하지만 카메라는 단순히 인간의 눈, 인간의 시각을 그냥 매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몰 개성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하나의 시각으로서 활용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 거예요. 뭐 기계가 본다고 할 수 있겠고 카메라가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뭐 쉽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도 금방 보실 수 있는데 뭐 하는 저택이 있고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뭐 사기꾼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카메라가 이제 이 남자를 쭉 쫓아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단을 쭉 따라 내려가서 밑에까지 쫓아가는데 그러고 저 남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려요. 기다리면 거기서 문이 열리고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카메라가 마치 지금 이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있듯이 카메라가 무언가 먼저 보고 있고 혹은 무언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가 하나의 눈으로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법들 많잖아요. 가령 뭐 카메라가 어떤 그냥 벽을 비추고 있어. 텅 빈 벽을.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사람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벽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나오고 사람 옆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법들, 즉 카메라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카메라를 한번 통과하지 않고는 한번 거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일반적인 감각이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 혹은 알기 어려운 것들을 영화는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삶의 질서나 구조나 규정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들레즈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뭐 한두 개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유명한 저 스릴러 영화로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 이창은 이제 뭐 뒷창문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 남자가 사진 기자인데 무슨 뭐 사진 촬영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 계속 그냥 앉아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아파트 밖으로 건너편 아파트라든가 뭐 길거리가 계속 보여서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젊은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계속 밖에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집에서 어떤 남자가 뭐 자기 부인을 살인한 것 같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훔쳐보고 뭐 이런 거 약간 좀 관음증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망원경으로 보다가 나중에 저는 큰 렌즈를 가져서 막 보고 그러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 주인공이 저 건너편에 이제 그 집을 이제 훔쳐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훔쳐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훔쳐보는 나를 누가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훔쳐본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나를 보는 감각을 강하게 받는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조금 이런 일을 해도 될까라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누가 나를 보는 느낌을 받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교실에서 다 끝나고 선생님도 학생도 다 나갔는데 내가 이제 가장 늦게 나가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가령. 그러면은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주웠다고는 그래 주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번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게 바로 응시인 거죠. 누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저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람이 저 반대편 집안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카메라 밖을 쳐다보죠. 근데 저 카메라 밖을 쳐다보는 저 아주 짧은 연기 하나가 이 관객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저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도 모르니까요. 저거는 이제 프레임 밖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저 프레임 밖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찍어낸 프레임만 보기 때문에 즉 무언가 프레임 밖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연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작은 연기, 저런 작은 디테일한 연기들이 영화를 보는 사람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화면 밖에 있는 무언가, 우리의 이 존재 바깥에 있는 무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잉마르 베리만의 이제 가을 소나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어머니와 딸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딸은 엄마를 사랑하고 뭐 엄마는 아들을 사랑한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 감각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감각인데 이 영화 내용이 이 어머니는 아주 뭐 유명한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고 막 그래서 막 세계를 돌아다니는 막 그런 사람이고 이 딸은 그냥 아이 낳고 키우는 그냥 가정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변두리에 사는 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딸인데 그 어느 날 이제 이 어머니가 딸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딸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가 자기보다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너무 막 아름답고 우아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그 옆에서 딸이 저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게 꽤 길게 지속되는데 저 프레임이. 근데 저게 이제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주 오묘한 눈빛으로 원망 섞인 눈빛, 또 단순한 원망만이 아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삶의 뭐 이런 것들도 담긴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편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프레임의 예술인 거죠, 하나로. 이 프레임을 잡아서 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엄마의 옆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또 저 딸의 정면 모습을 이렇게 저기 계속 찍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를 그냥 멀리서 풀샷으로 둘이 피아노 앉아있는 걸 찍거나 뭐 다르게 찍으면 이런 감정이 우리가 안 생길 건데 혹은 생겨도 덜 할 건데 이것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얼굴 샷을 찍어서 부각을 해서 이렇게 두 명을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에 어머니의 옆모습, 왼쪽에 딸의 정면 모습을 배치함으로써 어떤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 연출들을 통해서 영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느끼지 못했을, 그냥 혹은 지나쳤을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설명,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드릴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은 그 조성훈 선생님이 쓰신 들레즈의 시네마톨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들레즈의 시네마를 이제 직접 읽으시면 제일 좋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직접 읽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들레즈가 막 이 영화, 저 영화,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너무 옛날 영화라,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영화들이에요. 근데 이 조성훈 선생님은 그래도 거기서 대표적인 영화들을 직접 막, 골라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서 분석을 해주셔서 이게 읽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들레즈가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인데, 사무엘 베켓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찍은 필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필름이에요. 그냥 영화죠, 제목도. 인터넷에서 금방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첫 장면에 저 가장 왼쪽 위에 이 사람 눈이 열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조성훈 선생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카메라, 혹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베르그송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들을 무언가 고정된 지위에 박제하고 위치시키고 거기에 우리를 가두려는 어떤 세상의 시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시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계속 이어지냐면은,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남자를 계속 쫓아가요, 저 카메라가. 근데 저 남자는 계속 저 카메라에 얼굴을 안 보이려고 얼굴을 가리고 벽을 보고 걷고 막 이렇게 옆으로 걷고 계속 도망을 칩니다. 계속 도망을 치고 어떤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 보니까 뭐 무슨 물고기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걔들이 또 날 쳐다보고 있어요. 벽에 걸린 어떤 뭐 무슨 그림에서 날 쳐다보고, 그런 것들을 막 다 가리고 밖으로 떼내고 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의 시선이 날 파악하고 나를 설명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근데 이 카메라에 잡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부가 지나가다가 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얼굴이 그대로 잡혀요. 정면 얼굴들이. 이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 중간에 또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계단에서. 그 할머니가 또 잡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베르그송적인 얘기인 거죠. 어떤 그 세상의 눈, 세상의 규정, 사회에서 부여하는 위치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포착되는 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동성은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냥 남성, 한국인, 뭐 40대 이런 걸로 고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사회나 세상이 저한테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저는 아들로서 행동을 하고, 우리 딸을 만났을 때는 저는 또 아버지로서 행동을 하고, 선배를 만났을 때는 후배로서 행동하고, 후배 만났을 때는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계속 도망가는 남자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에서 도망가냐면은, 저 사람이 이제 흔들 의자에 앉아서 사진 앨범을 봐요. 근데 사진 앨범을 이렇게 쭉 이제 사진을 많이 보는데, 그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것들 다 찢어버립니다, 나중에. 왜 찢냐면은, 그것 자체도 나를 다시 구속하고 고정시키는 거죠. 너는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어? 너는 어떤 학교를 나왔어?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너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너는 이러이러해야 돼. 너는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나를 규정하는 게 되죠. 과거의 나의 기억조차, 나의 경험조차도 나를 구속하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나를 그 어떤 그 액자 안에 박아버리는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찢어버려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찢어버려요. 난 다 도망갔다. 다 됐다. 카메라로부터 도망갔고, 모든 동물이나 사물로부터도 도망갔고, 나의 과거로부터도 내가 다 도망갔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눈앞에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제 무성 영화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뭐 베르그송적인 어떤 그런 아주 정지시켜서 운동성을 빼앗아서 고정시키는 폭력성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그런 문제를 이게 영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또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아무리 주저리 얘기해도 직접 영화를 보면 제일 빠른데, 이렇게 영화들이 컷과 컷을 분배하고 프레임을 잡고, 저렇게 벽을 걸어가는 남자의 저 뒷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잡거나, 이
부부의 얼굴 샷을 가까이 잡거나 뭐 이런 다양한 프레임 기법과 편집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그냥 좀 복잡하고 바로 좀 알아듣기,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들레즈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촬영된 이미지는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어쨌든 뭐 현실을 찍는 거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CG라든가 뭐 다양한 뭐 기법들로 나와가지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CG로 만들고 뭘 하고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상상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영화는 현실의 질서나 법칙에 절대 구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나 움직임, 숏의 설정, 화면의 구도 및 내외의 분할, 피사체와 프레임의 각도, 음향 효과, 슬로모션이나 배속 등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각, 고정된 위치, 박제된 인식 등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이미지와 정동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 동영상을 찍어보세요. 찍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 각도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찍으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전문적인 프로 분들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미 내가 그걸 핸드폰을 들고 내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미 이런 들레즈가 말한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는 이미 철학적인 행위들을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철학자가 하거나 무슨 뭐 골방에서 철학자들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철학이고 인문학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아까 이제 뭐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베르그송은 이제 각각의 하나의 정지된 프레임 자체, 이게 정지됐다는 그 문제에 주목했다면은 들레즈는 이 프레임 자체가 이미 우리가 다른 어떤 카메라적인 인식, 카메라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풀샷으로 찍을 때, 투샷으로 찍을 때, 원샷으로 찍을 때, 또 이거를 얼굴에 가까워, 이게 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이 공백들, 검은 공백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너무 찰나라서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지만 저것이 무언가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차이를 만들어내죠. 앞에 프레임과 뒤에 프레임의 달라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차이의 철학,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들레즈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들레즈의 영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단순히 영화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과도 관련된 아주 정말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막 외국 영화 잘 모르시는 영화들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들레즈 책을 읽고 저런 것들 막 겨우겨우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막으로 좀 알기 쉽게 한국에서 이제 와 요새 한국이 영화를 엄청나게 잘 만들고 세계적인 감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봉준호 감독의 이제 그 기생충이죠. 이거는 아마 뭐 많이 보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송강호 배우가 이제 운전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균 배우는 이제 고용 주고 이제 송강호는 이제 고용된 사람인데, 그 둘이서 이제 벤츠를 타고 가면서 뭐 얘기를 나누는데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성균 씨를 찍고 있고 하나는 송강호 씨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할 때 이 프레임 두 개가 계속 교차가 돼요. 이성균 씨를 찍은 프레임, 송강호 씨를 찍은 프레임이 계속.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의 테마가 잘 아시겠지만 선입니다. 선 넘지 마라 그러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송강호 가족이 자꾸 선을 넘어가죠. 선을 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프레임과 프레임도 지금 선을 만들어서 둘 사이에 다른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로. 프레임에서. 저거를 그냥 벤츠 안에서 그냥 쭉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런 게 안 생기는데,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둘을 다른 프레임으로 찍는 거죠. 둘 사이에 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이성균 씨는 굉장히 편하고 말도 뭐 느릿느릿하고 여유롭고, 그런데 앞에서 운전하는 저 고용된 송강호 씨는 뭔가 자꾸 불안하죠.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뒤도 쳐다봐야 되고 뭐 백미러 보면서 얘기하니까 시선이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다가,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분할된 선이 얘기하다가 이성균 배우가 이제 우리 와이프는 뭐 요리도 못하고 가정일도 못해가지고 내가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니까 이 송강호 배우가
송강호랑 이성균 사이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 벽이 있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도 와이프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우리 다 약간 좀 마초적인 얘기죠. 다 힘들지만 다 참고 사는 거지. 이러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밑에 장면인데 프레임이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분리되던 프레임이 송강호가 그 말을 할 때 쫙 돌면서 이성균을 보여주죠. 그때 이성균의 아주 그 정말 썩은 표정이 나오는데 왜 썩은 표정이 나오냐면은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이것도 지금 이 프레임을 통해서 선을 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놀랐는데 스토리보드북을 찾아봤어요. 이거에 이동진 씨의 그냥 물론 이동진 씨는 이제 들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이동진 개인적인 추정인가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봉준호 감독이 직접 그린 그 스토리보드인데 거기 보면은 그 계속 서로 분할된 프레임으로 비추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할 때 이게 연결되는 이 프레임이 연결되는 하나로 이게 이제 선이 지워지고 있는 거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이성균과 송강호 사이 선이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영화니까 가능한 표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인데요. 박해일 형사는 자기가 세상을 아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사니까 세상을 딱 정리해서 과학적으로 내가 다 분석해서 검토해서 조사해서 수사해서 내가 진상에 접근할 수 있다. 진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지치니까 강박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막 계속 안약을 넣고 그러는데 근데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이것과 대비되는 시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떨어져 죽은 시체가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박해일 씨가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 안약을 넣고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내려다보는데 그 시체가 시체의 눈으로 저 위로 쳐다보고 있죠. 사물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인 거죠. 죽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어떤 남성의 성기 같은 느낌을 주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의미가 생각을 하는데 즉 시체가 본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혹은 또 죽은 생선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생선이 지금 이 박해일 씨랑 이정현 씨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 사물의 응시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저거 정말 죽은 사람의 시선은 이런 건 아니지만 카메라라는 영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사물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제시를 하는 거죠. 영화니까 가능한 촬영 기법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보기엔 박찬욱 감독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어떤 기법을 통해서. 그리고 박해일은 세상을 열심히 보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데 저 뒤에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인 탕웨이가 있는데 저 탕웨이 씨는 이제 그때 산에 올라갈 때 이제 머리에 이제 형광등 같은 걸 끼고 이렇게 있어서 저 빛이 비치는 게 탕웨이 씨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죠.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죠. 빛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껌껌한 곳에서 우리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빛은 우리의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데 그 빛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탕웨이 씨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박해일이 이 영화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물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화라는 기법이 그 카메라의 프레임이나 다양한 시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는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영화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현실을 찍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다른 것들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영화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부터 드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영화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내가 조작을 하고 내가 구성을 해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나의 100% 창조한 공간입니다. 작가가. 눈 깜빡임까지 조절할 수 있죠.
영화는 그래도 뭐 배우의 눈 깜빡임까지 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영화보다도 훨씬 더 들레즈가 말한 그런 차이의 철학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또 예를 설명드리고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드래곤볼입니다. 도리야마 아키라의 아주 작품인데 가령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나타고 작품 설명드린 것처럼 다 정지된 그림들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정지된 한 컷 한 컷 정지된 그림인데 그 일본 만화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맨 위에 이제 PS로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저로 쏘는데 손에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쏘잖아요. 근데 일본 만화를 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에서 밑으로 근데 내 시선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컷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공격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막 강하게 시선이 나가는데 다 피하니까 보는 나도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죠. 이 영화적 기법인 거죠. 도리야마 아키라 이런 걸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컷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쫓아가고 있죠. 정말 우리 시선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막 쫓아가고 있고 정말 아파 보이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공격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 시선이 왼쪽으로 갔다가 튕겨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반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컷의 배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도리야마 아키라가 정말 그런 걸 알고 했는지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천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영화적인 기법으로. 그 가장 마지막 컷도 그렇죠. 저기 이제 뭐 손에서 장풍을 쏩니다. 우리 시선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간다는 게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게 피하는 게 느껴지죠. 우리의 시선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정지된 장면들인데 연속되게 보일까? 이것들은 이 컷과 컷의 이 공백들이 무언가를 생성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정말 영화같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읽을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죠. 가령 이거는 이제 또 유명한 만화죠. 이거 원피스인데 원피스 만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리야마 아키라 드라마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어떤 그런 정동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아까 도리야마가 좀 영화 스타일이라면 이거 약간 액자형이죠. 무슨 저 벽에 걸어놓은 그림처럼 막 싸우고 감정을 막 고조시키다가 한 방에 큰 그림을 꽝 하고 때려서 그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적에게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피스의 작가는 오다 에이치로는 이 만화책이라는 그 틀을 잘 활용해서 이 컷을 아주 이렇게 크게 완전히 미술 작품 하나처럼 그려가지고 액자처럼 딱 제시를 해서 무언가 정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기법들 이 만화니까 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뭐 그러면은 저런 뭐 액션 만화, 스포츠 만화에서만 가능 그런 건 아닌 거죠. 만화라는 장르 자체가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차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가령 이게 데스노트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막 아주 막 역동적이고 그런 만화는 아닌데 이런 겁니다. 이 조용히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지하철 전철 타고 가고 있죠. 가고 집에 왔는데 뭐 어서 와 동대생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조용하죠. 정적입니다. 그랬다가 다음 컷에 딱 들어가면 아주 크게 젠장 당했다고 딱 때리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주인공이 얼마나 열이 받았고 억울한지를 이제 컷과 컷의 분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만약에 이런 연출이 없이 그냥 제가 화난다 이러면은 이런 제가 얼마나 열받은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공백들을 통한 이런 아주 단순한 기법인데 이런 거죠. 그리고 저 왼쪽에 두 컷을 봐도 이제 주인공이 라이벌이죠. 그래서 이제 뭐 대사가 많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딱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큰 화면이 나오면서 도청기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죠. 쟤는 L은 형사인데 쟤도 지금 선 넘어가는 거죠. 지금 도청기랑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인데 근데 쟤도 뭐 불법이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애죠. 저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화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컷과 컷의 분배 그리고 컷 사이 공백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들레즈가 말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서 생각을 하고 이론편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8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을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